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페이지 11페이지 서문입니다. 지식경제 시대의 개인과 기업 서문입니다. 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여기 인구혁명 말하는데 잘 생각해. 왜 드러크가 인구혁명을 20세기 최대 사건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걸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20세기에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까?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1차, 2차 대전, 원자폭탄의 발명, 일본을 깜짝 놀라게 이제 항복에 만든 거죠. 비서구 국가로서 일본이 최초로 경제 강국으로 등장한 사실. 2차 세계대 폐허 속에서 경제 강국으로 된 이 사실. 정보혁명, 컴퓨터 등장, 인터넷 같은 거죠. 나로서는 20세기에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인구혁명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고 싶다. 왜 드러크가 여러분이 드러크처럼 인구혁명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인지 안 해도 좋아. 부정해도 좋아. 하지만 드러크가 왜 이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이해 되겠잖아. 그래, 이해한 거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읽어보라고. 꼽고 싶다.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인구혁명 말이다.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대. 전례가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인구혁명이 변화하게 돼. 이게 뭔 소리인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데, 이따가. 양적인 측면에서 인구혁명은 모든 선진국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령화 현상을 초래했으며 평균 수명 또한 엄청나게 연장시켰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양적인 변화만은 아니다. 양적인 변화만큼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질적 변화이다. 여기서 지나가는 거 여버린다.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전례가 찾아볼 수 없는 그 인구혁명. 이게 뭔 소리야? 왜 이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어? 응? 변화시켰다는 말의 의미가 뭐야? 이 프로페셔널 조건 혼자 책을 보면서 이런 걸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경영 키워드 책꽂이에 다 꽂혀있고 교수들 책꽂이에 있지만 이 말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다고. 자, 여러분 아직도 잘 모르고 뒤에 이런 말 나와. 공산주의를 몰락시킨 게 뭔지 알아? 공산주의가 음악했어. 이렇게 말하면 학자마다 다 다른 얘기 할 거야, 그지? 응? 인간은 근본적으로 욕심이 있어서 공유가 안 됩니다라고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온갖 얘기 하는 거 다 일리가 있단 말이야. 드러크는 그렇게 말하잖아. 20세기에 세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지. 누구야? 누굴 말해? 다윈. 진화론자 다윈. 그 다음에 심리학자 프로이드. 세 번째가 칼 마르크스. 이렇게 말했거든. 20세기의 중심 인물 3인을 꼽으라면 이 세 사람을 꼽았단 말이야.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볼 땐 틀렸다. 진화론자 다윈도 좋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도 좋다. 그가 하는 그 이론이 인간에게 엄청 영향을 줬으니까. 하지만 마르크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냐? 마르크스 예측이 하나도 많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몰락했거든.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이걸 설명을 못해. 자, 공산주의 이론이 뭐야? 이거 하면 또 진도가 좀 늦어질 텐데, 그래도 난 한번 짚고, 그래야 다음에 이거 바를 테니까. 자, 공산주의가 말하는 게 결국은 뭐야? 부르주아가 망하고, 프롤레타리아가 부자가 되는 거지, 그지? 그게 공산주의 꿈꾸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타도하다 부르주아 하면서, 유혈혁명 폭동을 일으키면서, 부르주아를 몰아내는 거란 말이야. 그게 대표적인 게 소련 같은 경우 많이 났던 거 아니야. 근데 공산주의 실패했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공산주의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부자가 된 게 아니야. 노동자들이 소위 프롤레타리아가 부자가 돼버렸거든. 부자가 된 배경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테일러 때문에 되는 거야. 테일러가 일, 작업, 우리가 너무 단순한 거지. 삽을 떠서 모루를 옮기는 거, 벽돌을 쌓는 거, 불을 떼는 거 같은 변기창 공장에서 하는 그 단순한 일을, 워커를 분석했어. 그리고 가장 짧은 시간에 빠르게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아냈더니 엄청나게 많은 생산이 높았다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그 원리를 적용하니까 1년에 3.5에서 4% 정도 생산성이 높았어. 1년에. 18년이 지나니까 2배 올랐어. 50년, 80년에 어떻게? 몇십 배가 오르지겠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받는 생활 수준이 달라지니까 처음에 그 열매를 자본가들이 뺏어 먹으려고 했거든. 근데 이 테일러가 이런 말 한다. 이거는 노동자 거다. 왜냐? 테일러 본인이 노동자니까. 테일러는 하버드 대학을 다녔던 사람이야. 근데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해. 할 수가 없어. 부모들 반대하니까. 그래서 변기창에 일하는 그 가서 노가다라는 거야. 근데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일을 분석하기 시작했거든. 그 테일러를 다 미워했어. 이따 아직 공부 안 했지만. 노동자들도 미워하고, 자본가들도 미워하고, 학자들도 다 미워했어. 근데 그 미워한 테일러의 이론이 세상을 뒤집어놨거든. 그러니까 그 테일러의 생산성 혁명이 소위 노동자들을 중산층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부자로 만들어버린. 이제는 공산주의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이 대조원들이. 이게 더 큰 논리야. 그러니까 지식 근로자라는 것이 있으면은 이 사회가 뒤집어지는 거야. 이거 뭐라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전례차가 부분 그 인구적. 이거 뭐야? 교육이지. 그지? 생산성 혁명, 경영혁명의 어떤 교육이 그렇게 삶을 바꿔놓는다. 전례 없이 바꿔놓는다. 응? 이건 이제 뒤에 가면 다 이해하게 돼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으면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양적인 측면에서 인구혁명을 모든 선진국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령화 현상을 초래했다. 평균 수명이 엄청나게 연장시켰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다. 이거 양적인 인구혁명이니까.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양적인 변화와는 아니다. 양적인 변화만큼, 아니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질적 변화다. 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인구혁명은 모든 선진국의 노동인구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어떻게 가져왔다는 거야? 육체 노동자를 어떻게? 지식근로자로 바꿔놨다는 거야. 그것이 뭘 만들었어? 그것이 뭔가 이 사회를 뒤집어 놓은 거야. 기업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야. 응?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미숙련 노동자들이 지식 노동을 우선으로 하는 지식 근로자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 20세기 원자 폭탄보다 1, 2차 세계대전보다 IT 혁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대륙 관점. 이해되죠, 이제? 예를 동의 안 도 좋아. 하지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지? 20세기 초에는 어느 국가에서든 육체 노동자가 전체 노동 인구의 90% 내지는 95%. 자, 근데 한마디로 20세기 초에 지식 근로자는 극소수 2, 3%밖에 안 돼. 누구야? 그 당시에는 통치자들이지, 그지? 귀족 같은 사람들, 고도의 뭐 장관이라든가 어떤 기관의 장들, 그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체 노동이었다. 농부들, 가정의 하인들, 공장의 노동자들, 광부들, 그리고 건설 현장 인구들, 이때 대부분이었지, 그지? 노동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이 가난했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알아? 그때에 프레드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가 등장했고, 그것을 적용해서 매년 3.5에서 4% 생산량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0년이 지났는데 어때요? 공산주의가 몰라가. 이제는 공산주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왜? 잘 사니까. 잘 사니까. 그 근로자가 어떻게 됐어, 지금? 그 근로자가 어떻게 됐어? 대기업의 주인이 됐어. 어떻게? 연금기금을 통해. 3등께 아니야. 누구 거라고? 국민연금 거야. 미국가봐. 수많은 연금들이 각 주마다 있거든. 대기업을 다 장악하고 있어. 그러니까 집단
집단의 근로자가 대기업이 주인인 거야. 이제는 대기업의 오너들 기껏 2, 3%, 1, 2% 갖고 있잖아. 의미가 없어. 왜냐? 이제는 공산주의다 그토록 말하던 프롤레타리아가 대기업을 움켜쥐고 거야. 집단의 개념을 쥐고 있단 말이야. 이게 바뀐 거야. 이게 여러분 뒤에 가면 연금기금 혁명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거든. 여러분 이 정도 설명할 수 있다면 어디 가서 대단한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드루크가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농부들, 가정의 하인들, 공장의 노동자들, 광부들, 그리고 건설 현장 인부들이 노동 인구의 대사를 차지했던 것이다. 또한 평균 수명, 특히 평균 근로 수명이 아주 낮았다. 이때는 나이 50이 되면 은퇴. 와, 그냥 6천원가 다 찌그러드는 거야, 사람이. 잘 못 먹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50대, 당시 노령 인구로 취급되기 시작한 그때, 50만 되면 뭐 영감이야. 지금 이게 어때? 우리 동남아 가면 그렇지, 그지? 그건 기후적 요건도 있지만은, 나이 50대면 완전 할아버지 같아. 기후적 요건도 있지만. 하지만 그 대부분 뭐야? 6천원 정도 되는 거거든. 그 동남아 가도 70근로자들은 아주 젊어 보여요. 그런 구조가 다르다는 거야.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50대, 당시 노동인구에 취급되기 시작한 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6천원도 할 수 없는 무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이 왜 드러크가 인생 후반부를 준비해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성각자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개인의 평균 수명, 특히 지식 근로자 평균 수명은 20세기 초에 예측되었던 것 이상으로 월등히 증가한 반면 고용기관의 평균 존속기간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야? 근로자, 지식 근로자 수명은 늘었어. 일하는 시간대에 늘었어. 근데 어떻게? 그들을 고용하고는 고용기간은 줄어. 이게 뭔 소리야? 종신고용이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잖아.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때? 정규직 안 시킨다면 난리치지. 지금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를 내가 이게 잘못하면은 뭐 인터넷 이런 거 하게 되면 일단 노동 막 할지 모르겠는데 냉철하게 보면 드러크는 앞으로 지식사회, 4차 산업사회 노조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지식근로자라면 노조는 근본도 누굴 위한 거야? 6천 노동자를 개념에 두고 만든 거거든. 그렇죠. 그지? 지식근로자는 이동성이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속하고 싶지도 않아. 왜? 내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지?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이제 이런 내용들 전부 이제 변화계 속에 드러나는 현상들이야.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갑질을 당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입장에서 했다는 거 이해. 그리고 국가 보호해줘야 돼.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조심해야 되는 정부가 무조건 그냥 이렇게 정규직으로 시켜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국제 경쟁력에 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담될 수 있거든. 이 문제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문제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대의 흐름 같은 건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월등히 증가한 반면에 고용기관의 평균 존속기간은 실질적으로 감소했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평균 수명 30년이 아니야 지금. 10년도 사실은 안 되는 사람 많아. 굉장히 많아. 그지? 뿐만 아니라 고용기관, 특히 기업이 성공적으로 존속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어떤 고용기관도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번영을 누리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30년 정도의 지속적인 번영을 누린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우리 한때 기업의 수명은 30년이라는 책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그지? 그런 내용의 책이 있다고. 그랬다. 물론 모든 기업은 30년 만에 성장을 멈추고 이내 사라졌던 것도 아니라 가끔 100년 이상 가는 기업도 있으니까. 그러나 30년 이상 존속했던 기업들은 대체로 장기간의 침체 늪에 빠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막 잘 때. 근데 어떻게? 후계자가 딱 등장하고 나서 성장하기도 하지만 몰락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지?
보통 한 세대가 몇 년이야, 한 세대가? 30년. 30년, 20년, 뭐 이렇게 막,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에 들어와서 한 30년, 예를 들어 전 경자하고 후계자가 맡게 되면, 세대 바뀌게 되면 경쟁이 약화되지. 그리고 그때 되면 자식이 아버지 말 듣지도 않아요. 응? 왜냐? 이미 주식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30년 존속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야. 그들 가운데 오직 몇몇 기업만이 다시 회생하는데 성공했고, 몇몇 기업만이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성공적인 성장 기업이 되었다. 개인의 평균 수명 및 평균 근로 수명. 평균 수명, 평균 근로 수명 다르죠? 평균 수명은 그야말로 사는 거고, 일하는 수명이 평균 근로 수명이지. 특히 지식 근로자의 평균 근로 수명은 매우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고용기관의 평균 존속 기간은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기술의 변화가 매우 빠른 시대, 세계화로 인해 경쟁이 증가하는 시대, 기술 격변의 시대, 글로벌 경제의 시대, 그리고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 고용기관의 성공적인 존속기간은 앞으로도 계속 단축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조직이 나를 평생 먹여 살려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하면 안 돼. 경영이고 누구라고? 여러분 자신이야. 아까 들으니까 뭐랬어? 조직이 아니야. 여러분이 스스로가 개발이 돼야 돼. 여러분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지식 근로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이 세상 꿰뚫어 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걸 원한다 그러지 않을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잖아. 응?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지식 근로자들은 그들의 고용기간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당연하지. 너무 당연하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들어서는 인생 후반부,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장, 새로운 산업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의 회사가 날 먹여 살린다? No. 그리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일정 지나면 또 경쟁력이 없어. 그래서 급속도로 빠르게 지식의 본질이 뭐야?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다. 여러분 대학에서 배운 거 지금 써먹을 수 있어? 못 써먹어. 이 3년 지나면 못 써먹어. 특히 기술 같은 건 너무 당연하거든. 그게 지식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뀔 때는 끊임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시대 공부 안 하고 안 할 수 있지. 안 하면 그냥 대충 살면 돼. 근데 무조건 공부하게 돼 있어. 그에 따라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남은 인생 후반기를 위해 새로운 경력을 쌓고, 우리가 병의단체 경영에 누구야? 조슈아 에브라임스 목사처럼 그렇게 쌓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더 많은 새로운 관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 모든 선진국에서 최대 단일 노동력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은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 지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그때는 그랬거든. 포스콘이 뭐 대부분 다 뭐 한국 타이어 뭐 전부 다 뭐 이렇게 육체 노동자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IT 기업도 뭐 거의 없었지, 그지? 없었단 말이야. 그럴 때였단 말이야. 노동이 아니라 지식 근로자였다. 20세기 초에는 어느 국가에서든 심지어 최고의 선진국에서조차, 미국에조차, 뭐 영국조차 지식 근로자의 수가 아주 적었다. 전체 노동 인구 가운데 지식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2 내지 3%를 넘는 나라가 한 곳이라도 있었을까? 그러니까 결코도 장담 못하는 거야. 이제 본인 생각이야. 어심스러울 정도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2001년이야. 이 글을 쓸 2001년이야. 지금은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전체 노동 인구 가운데 지식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40%에 이르고 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40%야. 지금은 얼마나 되겠어? 훨씬 많겠지, 그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서비스 노동자 문제야. 그게 지식 근로자가. 이제 옛날에는
서비스 노동자는 단순했거든. 이발하고 뭐 음식 만들고 이런 건데 요즘은 그 서비스 노동자가 뭘 써? IT를 막 쓰고 있거든. IT 도구를 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포함시키냐 마냐에 따라서 지금도 확확 늘고 마는 거야. 20년 전체 지났잖아, 그지? 그때로부터. 그때 미국이 40%면 지금은 몇 프로 될까? 서비스 노동자를 어느 정도에 달하지만 60, 70%, 70, 80% 정도가 지식 노동자 부류로 넣을 수 있을지도 몰라. 서비스도 빅데이터. 그럼,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 노동자들 사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한 머리 깎고 이발하고 음식 만들고 이런 거, 이런 걸 보통 서비스 노동자라고 하거든. 부치개 굽고 이런 거, 그런 걸 보통 서비스 노동자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게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니 IT 기술, 인공지능 이런 걸 활용한 이런 서비스 근로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도 좋아. 그래서 미국 예를 보더라도 전체 노동인 가운데 지식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40%에 이르고 있다. 2020년까지는 현재지, 그지? 미국과 일본도 그 정도 숫자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더 많을까? 그렇게 예측을 아마 뛰어넘으려고 나는 생각해요. 이런 현상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례가 없는, 아까 말 전례가 없는 거, 전례가 없어. 이 지식 노조가 는다는 전례 없는 사건은 뭐야?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거다. 근본적으로. 원자 폭탄 떨어진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단 말이야. 미국의 예를 들보다 그렇단 말이야.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지식 근로자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생산수단을 어디에든지 가져갈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 지식 근로자라면 이런 주의가 맞아줘야 돼. 어떻게 한다고? 생산수단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 여러분 뭘 지식이 있는 거야. 여러분 가면 지식이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노트북 하나 들고 가면은 끝이야.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고도의 그 지식이 고도의 전문성이야. 높은 이동성. 그래서 조직의 지식 근로자는 조직에 의존하는 것 같지만 거꾸로 조직이 기업이 지식 근로자한테 의존하듯이 하지, 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과거에는 회사 다 취업하고 날쳤어. 근데 지식 근로 진짜 탁월한 사람은 회사를 골라. 그리고 취업도 안 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이게 그 프리랜서로 엮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지식 근로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절대 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못했다. 왜 그랬죠? 신분사회지, 그치? 어느 나라든 간에 예외는 없었어. 우리나라, 미국, 어느 나라 다들 귀족이 있고, 평민 있고, 쌍놈 있고, 다 이랬단 말이지. 농부의 자식은 농부가 되었고, 기농공의 자식은 기농공이 되었고, 기농공의 딸은 기농공과 결혼했고, 공장 근로자의 아들은 또는 딸은 공장에서 일했고, 그 당시 사회적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하향이동뿐이었다. 이해되죠? 하향이동 뭐야? 남은 하향이동이야. 상향이동은 뭐야? 혁명이 일으켜야 돼. 혁명이 일으키면 그냥 정권 잡으면 그때 저 천민이 귀족이 되는 거지. 그 상향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거야. 하향이동이 경우였단 말이야. 그런 때였다. 예를 들어 일본의 토쿠가와 막부 시대. 토쿠가와 막부 시대가 뭔지 알죠? 일본에 세 가지 막부 있었지, 그지? 처음에 뭐야? 이에야스지. 도쿠가와 이에야스고,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이에야스지. 요 3개의 이제 그 막부를 지나가고, 이게 마지막 이제 막부인데, 도쿠가 이에야스가,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을 이렇게, 일본 절대로 통일시키는 이제 작업을 했거든. 그걸 이룬 것이 누구냐? 소위 이제 풍신수길이란 말이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엄청난 무사들을
일본을 통을 치고 나니 갈 데가 없잖아. 그 힘을 조율을 못하네.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 폭발해. 그래 어떻게 대륙으로 가잖아. 그래서 한국을 짓밟고 중국 하려고 했던 거거든. 근데 이순신으로 철저하게 짓밟히고 나니까 어떻게 이에야스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자 하면서 내부 추스른 작업을 하는 게 독과에 비해서거든. 응? 그런 역사가 있다. 그때 상민에서 출발해 특권 무사 계급은 사무라이가 된 사람은 매우 적은 수에 불과했다. 반면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무라이들이 상민으로 전락, 즉 하향 이동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가장 이동성이 높았던 미국 같은 나라. 미국이 왜 그래요? 청교도가 가서 기회의 땅이, 지금도 그렇게 불리잖아요. 기회의 땅이란 말이야. 누구든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 되는 거야. 그런 미국에서조차 20세기 초에는 상승 이동이 상당히 예외적인 일로 간주되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1900년도 초에서 1950년 내지 55년까지 통계 자료를 보건대 당시의 경영자 및 전문가 10명 중 9명은 경영자 및 전문가 아들이었다는 거야. 아버지의 힘을 후광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야. 응? 일종의 뭐야? 일종의 가업을 있는 거지, 그지?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세습하는 거죠. 미국조차도 그랬단 말이야. 그 다른 나라 더 말할 필요 없겠지, 그지? 10명 가운데 기호 1명만이 하층 계급, 그 당시로부터 상승 이동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책이 기니까 바쁘게 나가죠.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종신고용 문제를 왜 거론하고 있지? 이게 도대체 왜 거론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걸 이해해야 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구혁명을 통해서 지식권자에 출혈돼서 기업에서 신분 상승이 가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근데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어. 그냥 신분사였으니까. 근데 기업이 딱 등장했어. 기업이 딱 등장하니까 똑똑한 하층 사람들이 기업에 일을 잘하니까 과장도 부장도 이사 되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사면 이 시대 귀족이지, 그지? 그렇죠. 귀족이잖아. 귀족이죠. 이거 뭐 중견기업만 가도 엔간한 중소기업의 부장만 돼도 어디 가면 딱 이렇게 살아야지. 귀족이야, 이제는. 그렇게 만든 게 뭐라고? 기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상승 이동이 불가능하던 사회sek에 살던 우리가 현대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현대적 기업이 등장해 일을 잘하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대기업이나 큰 중견기업의 부장 돼봐. 마누라가 달라져. 처갓집이 달라지잖아, 그지? 그런 사회가, 그게 기업의 역할이야. 기업의 공헌이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그 기업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 여러분, 여기 일장에서 배우겠지만, 기업과 공동체는 전혀 다른 거거든? 여러분, 이게 이해해요? 이 사회는 뭐가 있어? 수많은 기업이 있지.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 근데 공동체와 조직은 근본적으로 대립된 개념이야. 공동체는 어떤 존재야? 변화를 싫어해. 그지? 공동체는 자연 발생적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 한 마을 살게 되는 거야. 그지? 거기에는 바보도 있고, 천추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 동네에서 받아주잖아. 그지? 근데 조직감은 바보 받아줘? 무능력자 받아줘? 노인을 받아 다 잘라버린단 말이야. 그지? 조직과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 갖고 있어. 공동체는 안정 추구하고 있지. 그지? 혈연 관계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그 안정을 추구하는 조직이지만 조직은 어떻게 해? 변화를 추구하거든. 안정을 파괴시킨단 말이야. 근데 그 조직이 공동체 속에 존재해야 되는 또 뭐 웃기는 거야. 이 사회가 뭐야? 사회 공동체잖아, 그지? 그 속에 조직이 있어야 돼. 왜? 조직은 이 사회가 필요한 걸 공급하려면 조직 공동체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어? 조직 속성을 가져야 제품을 공급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충돌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재밌잖아. 가정이 뭐야? 공동체야, 조직이야? 공동체지, 그지? 대표적 공동체야. 거기는 내 자식이 바보든 천추든 간 내 모여 살리잖아, 그지? 전형적인 공동체란 말이야. 근데도 공동체에 뭐라 그래? 가정을 경영자로 치고 간 사람도 있지, 그지? 웃기잖아, 그지? 그 왜냐하면 공동체를 조직화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보는 거, 그것도 한때는 조직을 공동체처럼 해야 된다고 본 때도 있었어. 사장은 아버지고,
종업원 아들, 딸이고, 가부장조. 우리 한국에 그런 문화 있었지, 한때. 지금 통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공동체와 조직이 서로를 막 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회가 있었다는 거야. 지금도 그런 게 있어. 지금도 어느 회사 가면은 사장이 직원들한테 반말 찍찍 하고 있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 머릿속에 뭔지 알아? 가부장전, 너희는 내 자식이야, 내가 평생 보자. 이런 식 같은 사람들 많아요. 현대도 그런데. 현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예전에, 지금 처음에 기업이라는 게 등장해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줬단 말이야.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공동체화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종신고용을 통해서. 처음엔 통했어. 왜냐? 그때는 기업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거든. 한 거야. 그러니까 왜 얘기해야 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요 다음에 내가 근데 미래 기업은 달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해되지 못하지? 왜 이걸 근데 알겠지? 미래 기업은 그럴 수 없는 거야. 물론 뭐 특수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 기업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럴 수 없는 거야.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얘기를 왜 하지 하는 얘기를 꼭 해야 돼. 이런 왜 하지 하다 보면 풀리는 이런 걸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은 이게 왜 갑자기 종신고용이 왜 나와? 하면 말도 못하고 답도 못하는 거야. 이해되죠, 원조리? 나와 같이 공부하면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체득할 수 있어야 돼. 자, 읽어보자. 그래서 1860년경에서 1870 사이에 탄생한 건대기업. 근데 항상 그러지, 건대기업이 언제 했다고? 1870년대쯤에 등장한 것이 건대기업이다. 거대기업이란 말이야. 그 전에 물론 기업이 있었어. 400년, 로스차일드 가문도 몇백 년 됐잖아. 그지? 그 전에 있었지만, 근대적 기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야. 로스차일드 가문도 이때로부터 이제 근대적 기업으로 전환되고 하지만, 어떤 간에, 근대기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승 이동을 가능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게 기업의 공헌, 사회적 공헌인 거야. 사람들은 기업 내부에서 거의 처음으로 상승 이동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놀라운 혁명적 사건이지. 혁명적 사건이야. 기업이 뭐야? 기업이 사회적 혁신이야? 기술적 혁신이야? 사회적 혁신이거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등장도 사회적 혁신이지만 기업도 일종의 사회적 혁신이란 말이야. 이런 제도를 특별한 것, 소위 인력사상 불가능했던 신분 상승을 가능하게 만든 놀라운 일이 기업에서 벌어진 거다. 이는 한편으로 기업이 과거에 오르던 공동체들, 시골의 마을이나 소규모 도시나 종교 단체라든가 장인조합을 해체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해되죠? 조직이 등장하면서 공동체를 약화시키, 왜? 공동체는 공동체 질서가 있는데 그 공동체 어떤 놈이 회사도 어디 가더니 부장 이사돼 또 오면 어떻게 돼? 그 노동인 그 시골에는 어른들보다 더 위에 친구들이 다 있는 거지. 그걸 과거에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거야. 기업이라는 것이. 이 조직이 원래 그런 거거든. 그러나 처음에는 기업들 역시 전통적인 공동체처럼 되려고 노력했다. 왜냐? 인간의 본성이 있거든, 그렇지? 왜냐? 여전히 어른들을 존경하고 옛날에 자기가 살던 마을을 그리워하고, 자, 이런 마음이 있잖아, 그렇지? 그를 지가 성공한 기업에서 구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했다.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이 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종신고용은 일본 기업의 독자적인 가치를 표현한 그 무엇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서구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많다. 이뭐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틀렸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니까 딱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 종신고용 하면 뭐가 떠올라? 일본이 떠오르지, 그지? 일본의 3대 신기라는 게 있었어. 그 당시에. 20세기 한 중반쯤 돼가지고, 그 2차 대전에 일본 기업들 막 성장하면서 일본의 신기, 3종의 무기가 있었거든. 신기야. 하늘로부터 보여가지고 무기가 있었거든. 그게 뭐냐? 그게 일본을 강력하게 만든 기업들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게 뭐가? 첫 번째가 종신고용이야. 두 번째가 연공서열. 이 여기는 모난 놈이 있으면 안 돼. 순서대로 직급해,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업별 노동조합. 요 세 가지 시스템이 일본을 그 당시에 강력한 세계 기업으로 만든 신기였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구였다는 거야. 그리고 이 세 가지가. 그 당시에 통했던 거지.
그 세계 다 부러워해서, 와, 일본은 종식을 따라가고, 업종별, 기업별, 노동조합을 따라가고, 영국, 서해를 막 도입하고 그랬다고? 그 당시에는 그게 통했던 거예요. 그냥 공동체를 막 추구하던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랬단 말이야.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본이 종신고용의 최고고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이제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변화의 도시 공부하다 보면 계열 있지, 계열. 계열이란 그 기업의 계열이 있잖아, 그지? 계열도 일본이 한 줄 알거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도 아니라고 딱 설명해. 계열은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종신고용도 일본이 시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각이 다 잘못된 거다. 20세기 이전에는 일본에도 종신고용 제도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삼종의 신기한 종신고용이 등장한 건 20세기 들어서 등장한 거지 그 전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사정은 서구의 대기업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독일, 영국, 미국, 스위스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대기업에서 월급 근로자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상 종신고용을 보장받아왔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당시 선진국 다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기업은 그런 기업에 근무한 사람들은 자신을 회사 사람으로 간주했고, 왜? 종신고용이니까. 삼성맨이면 영원한 삼성맨이고, 현대맨이면 영원한 현대맨이야. 그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또한 자신과 기업을 동일시했어. 그러니까, 물으면, 나 삼성에 했어. 직업이 뭐냐고, 쟤는 삼성이라 그래. 현대라고 그러는 거야. 웃기지? 현대. 삼성맨. 삼성맨. 이렇게 이름 한다. 그러니까, 그를 회사와 자기를 동시했다는 거야. 미국에도 그랬다는 거야. 간주했고, 또한 자신과 기업을 동시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독일의 지멘스맨, 미국의 지맨, GM맨, 이런 식으로, 이건 현대맨, 삼성맨 하듯이 서구의 대기업은 일본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신입사원만을 채용했다. 지금도 그러지, 그지? 대기업의 신입사원 뽑는 건 난리치지만 중전 간부들 뽑는 건 극히 적잖아, 그지? 그런 전통이 뭐냐?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왜냐? 종신고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가기 때문에 중간에 뽑는 일이 거의 없지, 그지? 그래서 신입사원 뽑는 제도만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제도 때문에 정부에서 신입사원 많이 뽑아 자꾸 바람을 넣는 거지만 그 속에는 종신고용이라는 우리의 의식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종신고용이 아니라면 어떻게 돼? 신입뿐 아니라 수많은 중간 간부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중간 간부 뽑는 제도와 시험도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건 별로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신입 사원들 뽑는 제도, 오리엔테이션 이것만 잔뜩 연수하다 그런 사람 하지. 보통 중견 가면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가르치지만 외국 온 사람들 뭐 중간 들어가서 교육하고 있는 제도는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단 말 한국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신입 사원만을 채용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혹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회사에 남아 있어 주기를 기대다. 회사가 기대한 거야, 회사가. 그랬다는 거야. 공동체가 되면서. 공동체적 성격을 다 하면서. 근데 그때는 회사가 수명이 기니까, 그지? 회사 존속 기간이 몇십 년, 100년 이상 될 걸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까지 민간 공무원으로의 법적 신분을 보장해줬다. 이 독일 특수한 거지. 민간 공무원이라고 보장했다. 사회적 지위로 보자면 그들은 정부 관료의 바로 아래에 해당되었다. 우리 정부 관료는 뭐야? 철밥통을 하지. 한국도 철밥통. 영원한 거야. 이거는 자를 수도 없어. 그런 것처럼 독일이 그랬다는 거야. 그들이 법적으로 공무원과 똑같은 신분 보장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종신고용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야. 종업원 또는 고용주에게 근로수명이 닿을 때까지 회사에 충성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였다. 일본 기업은 1950년도 60년대 초카에 비로소 완성된 세계에서 가장 멋진 완성된 형태를 갖춰줄 뿐이야. 그럴 뿐이란 말이야. 말하자면 일본 기업은 19세기 후반 서구에서 처음으로 개발됐던 20세기 전반부에
최고의 성숙기를 맞이했던 거대 기업을 최상의 상태로 구조화했고, 거기 아까 말한 대로 종신고용과 연공서열과 기업별 노조라는 이런 3종의 신기를 접속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기업으로 만든 거지. 가장 눈에 띄는 모습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거대 기업들이 20세기 초에는 공동체화 되려고 하는 움직임을 얘기한 거야. 자, 2020년 내지 2025년이 되었을 때 기업들이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드러크 입장은 20년 뒤 얘기야. 2001년도 썼으니까 20년, 25년도 예측이 없지. 지금 우리는 이제 20년이 코앞에 와 있지만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는 점만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인구의 변화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왜 인구의 변화 때문에 그 기업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대답 못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못 이해한 거야. 질적 변화. 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될 것이라는 점만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인구의 변화 때문이다. 인구의 변화 핵심이 뭐라 그랬어? 양적, 양적 관계죠. 그렇지. 육체 노동자가 지식 노동자로 바뀌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드르크가 말하는 건 그 당시 일본 어떻게? 전부 대부분 지식 노동자가 소수야. 대부분 뭐라고? 육체 노동자가 한 40~50%씩 되는 그런 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가 되면 육체 노동자는 20%딱 줄고 별 가치, 별 힘이 없어. 지금 노조들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 대기업 것도 그냥 이제는 로봇이 다 하고 인공지능이 하고 이미 지식걸로 하다 보니까 해봐야 별 옛날처럼 그게 잘 안 통해. 그러니까 뭐 인구의 변화, 지식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지식근로자들의 근본 속성은 노조를 불필요하는 존재들이거든. 노조를 불필요하는 거야. 지금도 한국이 이렇게 노조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는 아직도 육체 노동자 비율이 소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기업은 그때 20세기 중반에 그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업 성공 요인이 딱 하면서 이해시키는 거야. 19세기 초반까지는, 심지어는 19세기 중반까지도 기업의 성공 요인은 뭐라고? 원가 절감했어. 뭐냐? 만들기만 팔 때 싸게 만드는 최고야, 그지? 그때는 어떻게? 수요와 공급에서 뭐가 한다고? 수요는 엄청 많은데 공급 부족할 때지, 그지? 만들만 팔릴 때, 그때는 싸게 만드는 게 최고란 말이야. 원가에 있었다.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이 생산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되 더 낮은 원가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게 어떻게 19세기의 거대 기업들이 했던 모습이란 말이야. 20세기가 되자 기업의 성공 요인이 지금 우리가 소위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어떻게 서로 경쟁하잖아, 그지? 전략적 뭐 이렇게 하면 전략이 도입됐다는 거야. 나는 1964년도에 출간된 결과를 위한 경영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사실을 최초로 제기했다. 아마 그 당시에 전략을 강조하는 글을 썼겠지, 그지? 그런 얘기 했겠지. 그러나 1964년도에 썼지만 그때 이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 토대가 전략에다 다른 것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크는 느꼈단 말이야. 바로 지식이었다. 자, 드러크가 지식이라는 걸 최초로 언제 봤다고? 1959년이 뭐 하느냐? 이때 드러크가 내일의 이정표라는 책을 썼어. 그 책에서 언급하거든. 여러분, 드러크가 지식사회가 될 것을 언제 감잡았다 그랬어? 응?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미국 군인이 몇 명이라고 통틀어? 233만 명. 인원 233만 명의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젊은이가 유럽에 가서 전쟁했거든. 그리고 돌아간다.
그 당시 미국의 의회가, 한국은 좀 정말 대단한 미국 의회가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보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외국에 가서 싸움을 한 저 젊은이에게 국가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이런 게 의회에서 안에 나온 거예요. 우리 국가가 저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고생한 저들에게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게 의회에서 이제 논의됐어. 그리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 그 당시만 내놔도 대학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 전부 고등학교 출신들이 시대를 잡을 때예요. 그때 의회에서 제대 군인 원호법, GI라는 걸 법을 통과시키면서 전쟁에 갔다 온 제대 군인은 대학을 공짜로 장학금 받으면 다닐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대단하지? 한국 생각도 못할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233만 명의 젊은이가 고도의 지식을 대학에 흡수할 수 있게 된 거야, 그지? 대부분 갔을까요? 대부분 갔겠지. 공짜니까. 공부할 때는 걔는 그렇겠지. 응? 아니, 그때는 자기 원하는 전공을 딱 가는 거야. 나와도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렇지. 시대니까는. 갔단 말이야. 그래, 엄청, 그거를 식당 다 봤을 거 아니야, 그지? 그렇죠. 모든 지식까지 다 봤는데, 유독 드러크만 그걸 주목하는 거야. 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거야. 갑자기 233만 명의 젊은이가 대학 교육을 받았어. 4년제 대학을 받았어. 4년 후에. 그들이 대학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일하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겠어? 그지? 그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일하는 방법들, 그들이 회사 가면 회사가 달라지겠네? 일하는 결과가 달라지겠네? 일하는 방법이 달라지겠네? 제품 만드는 결과가 달라지겠네?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야, 이런 사회를 뭐라고 지칭해야 될까? 하다가 지식사회라는 걸 떠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드러크가 이런 말이에요. 지식작업, 지식근로자, 지식사회라는 말은 드러크가 가장 먼저 써. 근데 지식산업이라는 말은 그 당 6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의 프리처 맥클립이라는 교수가 지식사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쓰거든. 또는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 드러크는 본인이 그런 말을, 그런 원어군인 원어법을 보면 미국 사회의 지식사회의 변화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라, 그지? 응? 똑같은 그 모습 원어제도권을 보고 드러크만이 지식사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지, 그지? 이런 통찰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1959년에 내일의 이정표라는 책에서 언급했다는 걸 다른 책에서 내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실을 1959년에 이미 알았고, 그런 내용을 처음 발표한 것이 1966년 출간된 효과적인 경영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지금도 엄청 팔리고 있어. 이펙티브 이그제큐티브라는 이 책이 지금 뭐로 번역돼 팔린지 알아?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이야, 이거. 전에는 성과를 향한 도전하고 나왔지. 시민 서각이 돼서 나는 그 책을 봤어. 와, 그 책은 초기에 나온 책이야. 왜냐, 1900 몇 년 쪽에, 몇 년이라 그랬어요, 방금. 66년이지. 66년에 한국에 번역된 책이 나온 게 오래돼서 한 30년 전에 아마 나왔을까. 그 책을 나 봤지. 지금도 그 책 갖고 있으니까.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자기 경영 노트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고, 그 책이 여러분 안 봐도 돼. 상당 부분이 여기 다 나와 있어. 상당 부분이 여기 다 나와 있어. 근데 나는 그때 볼 필요 없어. 거기에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소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이동할 것을 예견하고 개인과 기업에 있어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